검찰이 비자금 장부를 열어젖힌 순간 박태호가 숨겨온 30년의 죄보다 더 무서운 이름 하나가 화면 위에 떠오르기 시작했는데요. 아델그룹 본사 압수수색이 시작된 뒤 박태호는 처음으로 자신이 만든 권력의 성벽이 안쪽부터 무너지는 감각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박태호는 검찰 수사관들이 회장실 서랍과 비밀금고, 서버실까지 차례로 확인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겉으로는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는데요. 그러나 비자금 장부가 이미 확보되었다는 말을 들은 순간부터 박태호의 손끝은 눈에 띄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 장부는 단순한 돈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권 의원에게 흘러간 돈, 윤 차장을 통해 막아온 경찰 수사, 최삼식에게 떠넘긴 책임, 태미바이오를 빼앗기 위해 움직인 자금, 백준기와 백진주 차량 폭발 사건에 쓰인 돈까지 모두 한 줄로 이어질 수 있는 박태호의 마지막 목줄이었습니다. 오정란은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박현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정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박태호의 안위가 아니라 박현준의 회장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박현준은 박민준의 미끼 작전에 완전히 속아 장부를 지키지 못했고, 박태호는 돌아온 박현준에게 다친 곳은 없는지 묻지도 않은 채 장부는 이라는 말만 반복했었습니다. 그 순간의 서늘함이 박현준의 가슴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요. 박현준은 박태호에게 인정받기 위해 수년을 버텨왔고, 박태호의 아들이 아니라는 출생 비밀이 흔들린 뒤에도 회장 후보 자리만큼은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태호에게 자신은 아들이나 후계자가 아니라 위험한 일을 대신 맡길 수 있는 손발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처음으로 현실적인 공포가 되어 다가왔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USB는 곧바로 분석실로 넘어갔습니다. 김단희와 백진주, 박민준, 정윤정, 정우진, 제임스 리는 장부가 검찰에 들어갔다는 사실에 잠시 안도했지만 누구도 완전히 마음을 놓지는 못했습니다. 박태호는 비자금 장부를 단순하게 보관할 사람이 아니었고, 검찰 내부에도 박태호와 연결된 사람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김단희는 박태호가 끝까지 장부를 가지고 나오려 했다는 점이 이상했습니다. 정말 모든 죄가 그대로 담긴 원본이라면 박태호가 직접 들고 권 의원을 만나는 모험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정우진은 검찰에 넘긴 USB의 복제본을 별도로 확보해둔 상태였습니다. 박민준이 소화기 분말로 시야를 가리고 도망치는 척하는 동안 제임스 리와 정우진이 USB를 넘겨받았고, 정우진은 검찰에 전달하기 직전 파일 전체의 해시값과 접속 기록을 따로 저장해 두었는데요. 정우진은 혹시라도 검찰 내부에서 파일이 훼손되거나 일부 기록이 사라질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임스 리는 정우진 옆에서 초조하게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제임스 리에게 비자금 장부는 백준기의 죽음과 백진주의 7년을 되돌려줄 수 있는 증거였습니다. 백준기는 태미바이오와 관련된 자료를 지키려다 박태호에게 제거당했고, 백진주는 죽은 사람으로 처리된 채 클로이 리라는 이름으로 다시 살아나야 했습니다. 제임스 리는 백진주가 다시는 증거 부족이라는 말 앞에서 무너지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정우진은 파일 구조를 분석하다가 곧 이상한 폴더 3개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폴더에는 TMB7Y, 두 번째 폴더에는 BJKWATCH, 세 번째 폴더에는 REDPEARL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나머지 장부 파일에서는 권 의원과 윤 차장, 여러 이사, 해외 페이퍼 컴퍼니와 관련된 거래 기록이 일부 열렸지만 이 세 폴더만은 일반 암호가 아니라 외부 장치 인증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백진주는 BJKWATCH라는 폴더명을 보자 숨을 삼켰습니다. BJK는 백준기의 이름을 줄인 표기일 가능성이 컸고, WATCH는 박민준이 보관해온 백준기의 시계를 가리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백진주는 박민준을 바라봤고, 박민준도 같은 생각을 떠올린 듯 굳은 얼굴로 주머니 안쪽을 만졌습니다. 박민준은 법적 가족이 없는 백준기의 사고 현장에서 경찰이 자신에게 넘긴 시계를 오래 보관해왔습니다. 불에 그을린 유리, 한쪽으로 눌린 금속,
보고서와 맞지 않게 멈춘 시각은 이미 사고 조작의 흔적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시계가 단순한 사고 증거가 아니라 비자금 장부를 여는 열쇠일 수 있다는 사실은 박민준에게도 충격이었습니다. 시계를 가져오겠습니다. 박민준이 짧게 말하자 백진주는 따라 나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단희가 백진주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진주 씨는 여기 있어요. 박태호 쪽에서도 장부가 열리지 않았다는 걸 곧 알게 될 겁니다. 시계를 노릴 수 있어요. 백진주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진주는 자신이 움직이면 박태호 쪽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붙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박민주는 혼자 시계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정윤정이 함께 움직였고 옥집사로 불리던 문태진도 은밀하게 동선을 확인했습니다. 문태진은 아델가 안에서 오래 지내며 박태호와 오정란의 움직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이번에는 백진주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정체를 조금씩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박민준이 시계를 가져와 정우진에게 건네자 정우진은 시계 안쪽의 미세한 각인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일반적인 제품 번호와 달리 숫자 사이에 작은 기호가 섞여 있었고 정우진은 그 조합을 BJKWATCH 폴더의 외부 인증 코드에 입력했습니다. 잠시 뒤 첫 번째 인증이 통과되었다는 문구가 나타났는데요.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그러나 폴더 전체가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화면에는 두 번째 인증값을 요구하는 문구가 새로 나타났습니다. CYSTOCK LINK REQUIR이다. 백진주는 바로 최윤아 쪽 주식과 홍영실의 양도 계약을 떠올렸습니다. 김단희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백준기의 시계와 최윤아 쪽 지분 기록이 하나의 암호체계 안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박태호의 비자금 장부가 단순한 회계 장부가 아니라 아델그룹의 지배권과 7년 전 사건, 태미바이오 인수 과정을 한꺼번에 통제하는 비밀 시스템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홍영실이 백진주에게 넘긴 주식 양수도 계약서에는 일반적인 계약 번호 외에 최삼식이 생전에 사용하던 별도 관리 코드가 남아 있었습니다. 정우진이 그 코드를 입력하자 두 번째 인증도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LIVING RECORDAUTH라는 문구가 나타났습니다. 제임스 리는 화면을 보고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생존 기록 인증이 무슨 뜻입니까? 정우진은 쉽게 답하지 못했습니다. 파일은 살아있는 특정 인물의 정보와 연결되어 있었고 단순한 숫자나 문서만으로는 열리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백진주는 자신의 이름이 죽은 사람으로 처리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혹시 레드 펄 2에는 죽은 것으로 조작된 사람들의 실제 생존 기록이 들어있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때 검찰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비자금 장부의 일반 파일 일부는 열렸지만 분석을 맡은 검사가 갑자기 교체될 수 있다는 내부 통보가 내려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권 의원과 윤 차장, 고위 공직자들의 이름이 장부 안에서 확인되자 검찰 내부에서도 수사를 축소하려는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단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김단희는 박태호가 장부를 빼앗긴 순간에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를 이해했습니다. 박태호는 장부 안에 자기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부가 열리는 순간 검찰과 정치권 내부에서도 살기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검찰 서버의 접속 기록에는 이상한 흔적이 나타났습니다. 정우진이 보관해둔 해시값과 검찰 쪽 파일의 해시값이 일부 달라졌고 권 의원 관련 기록 가운데 날짜 하나가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검찰 내부에서 장부를 건드린 것입니다. 박민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박태호가 아직도 사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단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태호 한 사람의 힘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장부가 열리면 같이 죽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백진주는 화면에 남은 REDPEARL이라는 이름을 바라보며 한 선생을 떠올렸습니다. 김단희는 비자금 장부를 빼내는 작전에서 한 선생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한 선생은 항상 필요한 만큼만 움직였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자신만 아는 정보를 감추었습니다. 백진주는 한 선생이 박태호를 무너뜨리려는 조력자처럼 보이지만 레드 펄 이 자체를 노리는 사람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의심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정우진은 USB가 검찰에 넘어가기 전 누군가가 전체 파일을 복제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전송 경로는 여러 번 우회되어 있었지만 마지막에 남은 임시 서버의 패턴은 한 선생이 과거 사용했던 경로와 유사했습니다. 정윤정은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한 선생이 우리 몰래 장부를 복사한 거야. 김단희는 바로 한 선생에게 연락했습니다. 한 선생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박태호가 무너진다고 모든 진실이 안전하게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도 믿을 수 없다는 걸 지금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김단희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장부 전체를 가져갔습니까? 한 선생은 잠시 침묵한 뒤 답했습니다. 가져간 것이 아니라 보존한 겁니다. 특히 레드 펄리는 아무에게나 열리면 안 됩니다. 백진주가 전화를 넘겨받았습니다. 누구를 지키려는 겁니까? 아니면 누구를 숨기려는 겁니까? 한 선생은 백진주의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백준기 대표가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공개되는 순간 박태호만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연락은 그대로 끊겼습니다. 백진주는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백준기가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왜 한 선생이 그 사람의 이름을 막으려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백진주는 백준기의 시계가 레드 펄리의 첫 번째 열쇠라는 점에서 한 선생이 백준기의 과거와 매우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만큼은 확신했습니다. 한편 아델가에서는 더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박태호는 압수수색이 끝나기도 전에 변호인과 비밀리에 대응책을 준비했습니다. 박태호는 비자금 장부와 관련된 모든 실무 책임을 박현준에게 떠넘기려 했습니다. 박현준 명의로 된 결제 문서와 계좌 승인 기록을 모아 박현준 단독 지시 및 책임관계 확인서를 만들고 있었는데요. 박태호는 박현준을 회장 후보로 키우면서도 언제든 자신 대신 책임질 수 있는 대체 인물로 준비해둔 셈이었습니다. 박태호에게 박현준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후계자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이어갈 수 있을 때는 후계자로 쓰고 위험해지면 죄를 뒤집어 씌울 수 있는 방패였습니다. 박현준은 우연히 변호인이 들고 온 문서 일부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이름 아래에 비자금 조성 실무 총괄, 외부 지급 승인, 건의원 접촉 책임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현준은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박현준은 실제로 장부를 지키려 했고 박태호의 지시를 따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비자금의 시작과 관리, 정치권 로비를 설계한 사람은 박태호였습니다. 그런데 문서에는 박현준이 모든 것을 독단적으로 움직인 것처럼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박현준은 문서를 들고 박태호를 찾아갔습니다. 이게 뭡니까? 박태호는 문서를 보고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살리려면 누군가는 책임져야지. 박현준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 누군가가 왜 접니까? 박태호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회장이 되고 싶다며. 회장 자리는 좋은 것만 가져가는 자리가 아니야. 위험할 때 회사 대신 책임지는 것도 후계자가 할 일이야. 박현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박태호는 자신을 후계자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후계자라는 말로 희생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박현준은 분노했지만 바로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자신 역시 박태호의 힘을 이용해 회장 자리에 오르려 했고 비자금 장부를 지키기 위해 박민준을 추격했습니다. 박현준은 피해자인 동시에 박태호의 범죄를 지켜온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더 괴로웠습니다. 제가 감옥에 가도 상관없습니까? 박현준이 묻자 박태호는 잠시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대답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박현준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는 장부를 잃었을 때도 제가 다쳤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제가 감옥에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으시네요.
박태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감상에 빠질 때가 아니야. 내가 버텨야 아들이 살아. 박현주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가 사는 거겠죠. 박현주는 문서를 내려놓고 나왔습니다. 문 밖에는 오정란이 서 있었습니다. 오정란은 대화를 모두 듣지는 못했지만 박현준의 얼굴만 보고도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아차렸습니다. 박현준이 문서를 건네자 오정란은 내용을 읽고 손을 떨었습니다. 오정란은 회장 자리를 위해 박태호와 손잡아 왔습니다. 박현준을 아들그룹 후계자로 만들 수 있다면 박태호의 악행도 모른 척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박태호가 박현준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한다는 사실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오정란은 곧장 박태호에게 달려가 따졌습니다. 우리 현준이를 희생양으로 만들겠다는 거야. 박태호는 냉정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원하던 회장 자리야. 책임도 질 줄 알아야지. 오정란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현준이는 내 아들이 아니어도 평생 내 아들처럼 살았어. 내가 시킨 일 다 하고 내 회사 지키려고 목숨까지 걸었어. 그런데 이제 와서 감옥에 대신 보내겠다고. 박태호의 눈빛이 싸늘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입 조심했어야지. 현준이 출생 비밀까지 다시 나오면 그 자리도 못 지켜. 그 말에 오정란은 얼어붙었습니다. 박태호는 여전히 박현준의 출생 비밀과 송근태의 존재를 협박 카드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오정란은 박현준을 지키려면 이제 박태호를 먼저 버려야 한다는 결론에 가까워졌습니다. 오정란은 그날 밤 김단희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김단희는 오정란의 연락을 받고도 쉽게 만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정란은 수없이 김단희와 백진주를 방해했고 박현준을 회장으로 만들기 위해 박태호의 범죄를 덮어왔습니다. 그러나 오정란은 박태호가 숨겨둔 비밀 금고의 보조 장소와 장부 마지막 페이지의 존재를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단희는 조심스럽게 오정란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래된 증오와 경쟁이 있었고 어느 쪽도 상대를 믿지 않았습니다. 오정란은 먼저 말했습니다. 박태호가 현준이한테 비자금 책임을 전부 뒤집어 씌우려고 해. 김단희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박현준 씨가 박태호를 도운 건 사실입니다. 도운 건 책임지게 할 수 있어. 하지만 하지도 않은 일까지 뒤집어 씌우는 건 다르잖아. 김단희는 오정란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게 뭡니까? 오정란은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박현준을 비자금 사건의 설계자로 만들지 마. 그러면 박태호가 따로 숨긴 보조장부 위치를 알려줄게. 김단희는 곧바로 승낙하지 않았습니다. 박현준 씨의 죄를 없애주겠다는 약속은 못합니다. 다만 박태호가 조작한 책임까지 뒤집어 쓰게 두지는 않겠습니다. 오정란은 그것만으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오정란은 여전히 박현준의 출생 비밀과 레드 펄리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김단희는 오정란이 중요한 것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지만 지금은 박태호의 보조장부를 확보하는 것이 먼저라고 판단했습니다. 송근태는 오정란의 움직임을 눈치챘습니다. 송근태는 박현준을 지키기 위해 검찰에 나가 자신이 목격한 박태호의 비밀 만남과 자금 운반 동선을 증언하려 했습니다. 오정란은 송근태의 증언이 박현준의 출생 비밀까지 드러낼까봐 막으려 했는데요. 송근태는 오정란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출생 비밀이 현준이를 죽이는 게 아닙니다. 박태호 죄를 대신 뒤집어 쓰게 두는 게 현준이를 죽이는 겁니다. 오정란은 울컥했습니다. 당신은 말이 쉽지. 아버지라는 이름도 못 주고 평생 운전기사로 옆에 서 있던 사람이 이제 와서 현준이 인생을 위해 진실을 말하겠다고. 송근태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오정란의 말은 잔인했지만 틀리지 않았습니다. 송근태는 박현준을 아들로 밝히지 못했고 박현준이 박태호의 아들이라는 거짓 이름 아래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송근태는 이번만큼은 뒤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숨지 않으려고 합니다.
현준이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감옥에 대신 가게 두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 말을 뒤에서 들은 박현주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박현주는 송근태에게 분노한 적이 많았습니다. 평생 곁에 있으면서도 아버지라고 밝히지 못한 사람, 자신이 박태호에게 인정받으려고 발버둥칠 때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은 사람이라고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송근태는 이제 자신의 이름과 자유까지 걸고 박현준을 지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박현준은 송근태 앞에 나섰습니다. 증언하지 마세요. 송근태가 놀라 바라보자 박현준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 일은 내가 책임집니다. 하지만 박태호가 만든 죄까지 뒤집어 쓰지는 않을 겁니다. 그걸 증명할 방법을 찾겠습니다. 송근태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박태호를 등질 수 있겠습니까? 박현준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태호를 등진다는 것은 회장 자리와 자신이 붙잡아온 이름을 동시에 놓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박태호 곁에 남는 것은 자신이 감옥에 들어가는 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아버지라는 이름 때문에 죽지는 않겠습니다. 박현준이 아버지라는 말을 누구를 향해 한 것인지 송근태는 묻지 않았습니다. 박태호를 뜻하는지 송근태를 뜻하는지 혹은 박현준 자신도 모르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무렵 체포된 최윤아는 더 빠르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최윤아는 처음에는 박태호가 권 의원을 통해 경찰 수사를 자신 선에서 끝내려 한다는 말을 듣고 박태호가 자신을 보호하려 한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이 내민 진술서에는 윤 차장 살인미수 조작과 백진주 지문 조작을 최윤아가 단독으로 계획한 것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최윤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태호 회장님이 시켰다고요? 오정란 여사님도 알고 있었어요. 왜 나 혼자 한 일로 적혀 있어요? 변호인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그 순간 최윤아는 최삼식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최삼식도 박태호의 일을 대신 처리하다가 모든 죄를 뒤집어쓸 희생양으로 버려졌습니다. 최윤아는 자신이 아버지와 똑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홍영실은 최윤아를 만나러 와서 울며 말했습니다. 윤아야, 이제라도 다 말해. 박태호는 널 살려주지 않아. 최윤아는 처음에는 홍영실에게 화를 냈습니다. 엄마는 백진주한테 주식까지 넘겼잖아. 이제 와서 나 살리겠다고 하지 마. 홍영실은 최삼식이 남긴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수첩에는 박태호에게 받은 돈, 윤 차장과 연락한 날짜, 태미바이오 자료를 넘기라는 지시, 백중기 차량 이동 정보를 확인한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최삼식은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았지만 마지막 부분에는 박태호가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덮으려 한다는 두려움도 적어두었습니다. 홍영실은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최윤아에게 내밀었습니다. 내 아버지도 늦게 알았어. 박태호 옆에서는 충성한 사람부터 버려진다는 걸. 최윤아는 수첩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아버지 최삼식은 분명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백중기와 백진주를 위험에 빠뜨리는 데 가담했고 최윤아를 위해서라는 핑계로 더러운 거래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박태호는 최삼식의 약함과 욕심을 이용한 뒤 입을 막았습니다. 최윤아는 자신도 같은 방식으로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윤아는 결국 검찰과 거래하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아는 걸 전부 말할게요. 대신 우리 엄마는 건드리지 마세요. 최윤아는 윤 차장 사건 조작, 백진주 지문을 흉기에 묻히려 한 과정, 오정란이 백진주의 알리바이를 흔들기 위해 움직인 사실, 박태호가 최윤아에게 7년 전 실패를 만회하라고 압박한 말까지 진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삼식이 죽기 전 박태호와 통화한 기록, 태미바이오 인수 과정에서 숨겨진 명단 이야기를 들었다는 사실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최윤아의 진술에는 중요한 공백이 있었습니다. 최윤아는 레드펄이라는 이름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최삼식의 수첩 마지막 장에 붉은 진주 두 번째 명단이라는 표현이 적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아래에는 아이 기록 건드리지 말 것이라는 메모가 남아 있었습니다.
백진주는 이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이 기록이라는 표현은 레드 펄리의 생존 기록과 연결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백진주는 자신의 사망 처리 기록 아래에 누군가의 생존 기록이 남아있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정우진은 최삼식 수첩의 메모와 장부 암호 구조를 대조했습니다. 백준기 시계 코드, 최윤아 쪽 주식관리 코드, 비자금 장부의 특정 페이지 번호가 맞물리자 레드 펄리의 일부 화면이 열렸습니다. 첫 번째로 나타난 것은 백진주의 이름이었습니다. 백진주. 사망 처리 완료. 신원 전환 가능성 미확인. 백진주는 화면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누군가는 문서 속에서 자신을 죽은 사람으로 처리했고 그 기록을 이용해 7년 동안 모든 진실을 묻어왔습니다. 제임스 리는 백진주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제임스 리는 백진주가 클로일리로 살아온 시간과 그 안에서 겪은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백준기의 이름이 나타났습니다. 보호키 보유자. 제거 완료. 박민주는 백준기의 시계를 꽉 쥐었습니다. 백준기는 단순히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라 레드 펄리를 여는 보호키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박태호는 백준기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알았기 때문에 제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쪽에 새로운 항목이 떠올랐습니다. 생존 기록 1. 정우진은 파일을 열려 했지만 마지막 인증에서 막혔습니다. 해당 기록 옆에는 생년월일 형식의 숫자와 보호자 코드만 일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박민주는 그 숫자를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자신의 생년월일과 정확히 겹쳤기 때문입니다. 백진주도 박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하지 못했습니다. 정우진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기록, 박민준 부회장님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박민준은 웃으려 했지만 표정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내 출생 기록이라는 겁니까? 정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출생 기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문구는 생존 기록입니다. 누군가가 죽은 것으로 처리되었다가 살아남았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박민주는 그 말을 듣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박민주는 박태호와 현재 김명희로 살아가는 김단희의 아들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단희의 진짜 정체와 30년 전 사건이 드러나면서 박민준의 출생과 성장 과정에도 설명되지 않는 공백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레드 펄 이속 생존 기록이 박민준의 생년월일과 겹친다는 사실은 단순한 출생 비밀보다 더 큰 비밀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화면이 외부 접속으로 차단되었습니다. 정우진이 급히 방어하려 했지만 이미 레드 펄 이 폴더는 다시 잠겼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한 선생의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박민준 기록을 지금 공개하면 백준기가 지키려 했던 사람이 죽습니다. 백진주는 분노했습니다. 한 선생이 누구 마음대로 막는 겁니까? 김단희도 한 선생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 번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생존 기록 1은 출생의 비밀이 아닙니다. 보호의 기록입니다. 마지막 인증은 박민준 본인이 해야 합니다. 박민준은 화면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확인하려면 본인이 직접 인증해야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백준기가 지키려 했던 사람, 한 선생이 숨기려는 사람, 박태호가 가장 먼저 버렸을지도 모르는 사람이 모두 박민준의 기록 안에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검찰 내부에서는 장부 수사를 중단시키려는 움직임이 더 노골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담당 검사 교체가 확정되었고 레드 펄 이 관련 파일은 국가안보와 정치적 파장을 이유로 별도 봉인될 예정이라는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김단희는 더 이상 검찰만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단희는 장부 전체를 언론에 공개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또 묻힙니다. 박태호 때도 그랬고 진짜 김명희가 죽었을 때도 그랬어요. 세상에 다 공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백진주는 반대했습니다. 장부에는 범죄자 이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호 대상과 생존자 신원도 있습니다. 전부 공개하면 또 다른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김단희는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기다릴 겁니까? 누군가를 지킨다는 이유로 박태호를 또 놓칠 겁니까? 백진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박태호를 잡기 위해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건 박태호 방식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처음으로 큰 균열이 생겼습니다. 김단희는 30년 동안 진짜 김명희의 죽음을 품고 살아왔고, 백진주는 7년 동안 죽은 사람으로 숨어 살아왔습니다. 둘 다 복수를 원했지만 방식은 달랐습니다. 김단희는 모든 것을 공개해 박태호와 그 뒤의 권력을 무너뜨리고 싶었고, 백진주는 진실을 밝히되 보호받아야 할 사람을 희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임스 리는 두 사람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진주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다니 씨 말도 틀리지 않습니다. 먼저 범죄 기록과 생존자 기록을 분리해야 합니다. 정우진은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시간을 박태호와 검찰 내부의 세력이 기다려줄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박태호는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박태호는 변호인을 통해 언론에 박민준이 아델그룹 기밀 자료를 불법 탈취했고, 김단희가 권의원과 공모해 기업 정보를 훔쳤다는 주장을 흘렸습니다. 박태호는 자신이 비자금 장부로 사람을 협박한 사실보다 박민준이 소화기를 뿌리고 USB를 가져간 행동을 앞세워 여론을 뒤집으려 했습니다. 박민준은 절도와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백진주가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나 때문에 또 위험해지는 것 같아서 미안해요. 박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백진주 씨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건 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부 안에 제 기록이 있다면 더더욱 제가 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백진주는 박민준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박민준은 백진주를 지키기 위해 움직였지만 이제 자신의 삶 전체가 흔들리는 비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백진주는 박민준을 돕고 싶었지만 한 선생의 경고가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강 실장이 김단희에게 연락했습니다. 강 실장은 가족과 요양원에 있는 어머니를 안전한 곳으로 옮긴 뒤 숨어 지내고 있었는데요. 비자금 장부가 검찰에 넘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강 실장은 박태호의 비밀 금고에서 미리 빼낸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파일에는 박태호의 목소리가 분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백준기부터 처리해. 딸까지 같이 있으면 둘 다 끝내. 백진주는 녹음을 듣는 순간 눈을 감았습니다. 백준기와 자신을 죽이라는 박태호의 직접 지시가 드디어 음성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박민주는 주먹을 쥐었고 김단희의 눈에는 오랜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녹음 마지막 부분에서 더 충격적인 말이 들렸습니다. 박태호는 누군가에게 낮게 답하고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명단은 제가 회수하겠습니다. 박태호가 명령을 내린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요구를 받아 실행한 사람일 가능성이 열린 것입니다. 박태호 위에 또 다른 인물이 있었고 그 인물이 테미바이오에 숨겨진 명단과 레드 펄리를 원했을 수 있습니다. 김단희는 한 선생을 의심했지만 백진주는 쉽게 결론 내리지 않았습니다. 한 선생이 박태호 위의 인물인지 그 인물에게서 누군가를 지키려는 사람인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박현주는 이 모든 흐름 속에서 마지막 선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박현주는 박태호가 숨겨둔 보조장부 위치를 오정란에게 들었고 송근태와 함께 비밀 서재를 확인했습니다. 그곳에서 박현주는 종이로 된 마지막 페이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페이지에는 비자금 수령인과 지급 내역만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관리하기 위한 기록이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박현준의 이름 옆에는 승계용 대체 인물이라는 문구가 있었고 그 아래에는 친자 아님, 필요시 책임 전환 가능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송근태의 이름 옆에는 관리 대상, 오정란의 이름 옆에는 출생 비밀 유지 조건이라는 표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박현준은 페이지를 들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박태호는 박현준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후계자로 키우는 척했고 오정란과 송근태를 출생 비밀로 묶어두었으며 위기가 오면 박현준에게 모든 책임을 넘길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박현준은 페이지를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이 한 장이 사라지면 적어도 자신의 출생 비밀과 송근태의 이름은 세상에 드러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페이지는 박태호가 자신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백진주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 인생을 망치는 건 출생 비밀이 아니라 내 선택일 수 있어. 박현준은 결국 페이지를 찢지 않았습니다. 박현준은 박민준을 찾아갔습니다. 박민준은 박현준을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왜 이걸 나한테 줍니까? 박현준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속여 장부를 빼앗았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화가 납니다. 하지만 적어도 당신은 장부를 자기 자리 지키는 데 쓰지는 않았습니다. 박현준은 마지막 페이지를 박민준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걸 공개하면 박태호는 무너질 겁니다. 나도 같이 무너질 수 있고요. 그런데 숨기면 나는 평생 박태호가 만든 이름에서 못 벗어납니다. 박민준은 페이지를 받지 않고 물었습니다. 당신이 결정해야 할 일 아닙니까? 박현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공개하세요. 다만 내가 하지 않은 죄까지 뒤집어 쓰지는 않겠습니다. 박민준은 그제야 페이지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같은 목표를 바라봤습니다. 서로를 신뢰하지는 못했지만 박태호가 만든 거짓 이름과 책임 구조를 끝내야 한다는 점에서는 같았습니다. 오정란은 박현준의 선택을 알고 무너졌습니다. 오정란은 박현준을 회장으로 만들기 위해 평생 진실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박현준이 스스로 출생 비밀이 적힌 페이지를 공개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현준아, 그걸 공개하면 내 회장 자리도 끝날 수 있어. 박현준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원한 회장 자리가 나를 감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이름을 정할 겁니다. 오정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정란에게 박현준은 자신의 모든 욕망과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박현준이 회장 자리가 아닌 자기 삶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며 오정란은 붙잡아야 할지 놓아줘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검찰은 박태호의 비자금과 뇌물공여 혐의를 공식화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강 실장의 녹음과 최윤아의 진술, 최삼식의 수첩, 박현준이 내놓은 마지막 페이지가 맞물리면서 박태호에게 모든 책임을 박현준에게 넘길 길은 좁아졌습니다. 그러나 레드 펄리는 여전히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는 해당 파일을 별도 봉인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었습니다. 백진주와 박민준, 김단희, 정윤정, 정우진, 제임스 리는 마지막으로 레드 펄리에 다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박민준 본인의 생체 인증이 필요하다는 한 선생의 메시지가 있었지만 그 인증이 어떤 위험을 불러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박민준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제 기록이라면 제가 열겠습니다. 백진주가 박민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한 선생이 누군가 죽을 수 있다고 했어요. 박민준은 백진주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더 열어야 합니다. 누가 나 때문에 위험한지 알아야 지킬 수 있습니다. 정우진이 인증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백준기 시계 코드와 최윤아 쪽 주식 코드, 비자금 장부 마지막 페이지 번호가 순서대로 맞물렸고 마지막으로 박민준의 지문과 생년월일 인증이 진행되었습니다. 화면에 문구가 나타났습니다. 생존 기록 1 접근 승인.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처음에는 흐릿한 사진 한 장이 나타났습니다. 사진에는 백준기와 젊은 시절의 은 선생님으로 보이는 인물, 그리고 얼굴이 반쯤 가려진 어린아이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사진 날짜는 박민준의 생년월일과 같았습니다. 그 아래 문구가 천천히 열렸습니다. 보호자 백준기, 연결 코드 박민준, 원래 신원 삭제, 사망 처리 대상에서 제외.
박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단순히 출생 비밀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가 죽은 것으로 처리하려 했던 생존자일 가능성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름이 공개되기 직전 화면이 다시 차단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한 선생의 메시지만 뜨지 않았습니다. 낯선 계정이 동시에 접속했고 레드 펄 이안의 생존 기록을 삭제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우진은 다급하게 방어했습니다. 한 선생 쪽이 아닙니다. 다른 접속이에요. 누군가 지금 기록을 없애려고 합니다. 김단희는 굳은 얼굴로 물었습니다. 박태호입니까? 정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태호가 쓰던 경로가 아닙니다. 더 오래된 관리자 권한이에요. 화면에 마지막 경고 문구가 나타났습니다. 생존 기록 1 공개 시 보호 대상 제거 절차 시작. 그리고 그 아래 지금까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이름의 첫 글자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화면을 바라보는 순간 전원이 꺼졌고 서버실 전체가 암흑에 잠겼습니다. 백진주는 어둠 속에서 박민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박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보다 자신의 기록이 열리는 순간 누군가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이 더 두려웠습니다. 그때 백준기의 시계에서 아주 희미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멈춰있던 시계 화면에 처음 보는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정우진이 긴급 전원을 연결해 숫자를 확인하자 그것은 위치 좌표처럼 보였습니다. 제임스 리가 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백준기 대표가 마지막 보호 대상을 숨긴 장소일 수 있습니다. 백진주는 시계를 바라보며 굳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곳에 가야 해요. 박민준의 이름이 무엇이든 아빠가 끝까지 지키려 한 사람이 아직 살아있다면 우리가 먼저 찾아야 합니다. 김단희는 한 선생과 오래된 관리자, 박태호 위에 있던 인물, 레드 펄리의 생존 기록이 모두 그 좌표에서 만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현준 역시 이 사실을 듣고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박현준은 자신의 출생 비밀과 회장 자리보다 더 큰 진실이 아델그룹 뒤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더 이상 박태호가 만든 이름 안에만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박태호도 좌표가 활성화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박태호는 검찰의 감시 속에서도 비밀 연락망을 통해 누군가에게 짧게 지시했습니다. 백준기가 숨긴 마지막 사람을 먼저 찾아. 박민준이 도착하기 전에 끝내. 그리고 박태호가 전화를 끊은 뒤 상대방이 낮게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레드 펄리는 원래대로 종료시키겠습니다. 백진주와 박민준, 김단희, 박현준은 아직 그 목소리의 정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한 선생이 아군인지 적인지도 확실하지 않았고 백준기가 지킨 생존자가 누구인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비자금 장부는 박태호의 몰락을 시작시킨 증거였지만 그 장부의 가장 깊은 곳에는 박태호보다 오래되고 더 잔인한 계획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레드 펄리가 다시 열린 순간 백진주와 박민준의 복수는 박태호 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싸움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름을 되찾는 싸움으로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